아르테타의 아스날이 프랭크의 토트넘을 4대1로 제압하며 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토트넘의 더블 피벗을 흔들기 위해 그들의 바깥으로 유인해 중앙 공간을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르테타는 토트넘을 공략하기 위해 어떤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줬을까요? 아스날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3백 카드를 꺼내들어 아스날 공격에 대응하려 했습니다. 후방 숫자를 늘려 수비시 스토퍼들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였죠. 또한 쿠두스와 오도베르의 1대1 능력을 활용해 아스날 풀백을 흔들려는 계획도 보였습니다. 반면 아스날은 4-2-3-1 구조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태만으로 빌드업을 진행했다면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론적으로는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제는 라인 사이에서 전형적인 10번처럼 공을 받는 역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측면을 차단한 채 압박을 걸면 하프 공간에서 받아도 문제였습니다. 기동력 좋은 토트넘 스토퍼들이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르테타의 뛰어난 빌드업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토트넘 중원에 단 2명만 남는 순간을 공략하려 했습니다. 즉 다른 방식으로 중원 과부하를 만들기 시작했죠. 바로 다재다능한 풀백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측면뿐 아니라 중앙으로 인버팅하는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르테타는 이 점을 활용해 풀백들이 교차적으로 인버팅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풀백들이 전방을 지원하며 추가적인 우위를 형성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칼라피오리의 전진 빈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켈 메리노의 존재 때문입니다. 아르테타는 메리노를 단순히 아래로 내리고 에제를 오른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리노를 오른쪽 하프 공간에 위치시키고 에제를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두 선수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메리노는 왼발잡이입니다. 오른쪽에서 주발로 공을 두고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사선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은 센터백에 따라가기 까다롭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에제가 중앙에 서자 벤탄쿠르는 그의 경로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메리노는 사선 움직임으로 오른쪽 하프 공간에서 받을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메리노의 마크가 로메로에서 반더벤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반더벤은 그 순간 전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결국 메리노는 사선 돌파도 가능했고 전환 패스 옵션도 열렸습니다. 동시에 에제가 중앙에 있을 때는 골문을 직접 위협하는 장점도 극대화됐죠. 즉 아르테타의 이러한 선택이 적중한 것을 우리는 득점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퀀스를 보겠습니다. 토트넘의 강한 압박 속에서 라에가 세 번째 센터백 역할을 맡습니다. 덕분에 살리바가 측면에서 공을 배급할 공간이 열립니다. 이때 메리노는 중앙을 벗어나 터치라인 쪽에 위치합니다. 우도기는 이를 막기 위해 깊게 점프해야 했죠. 그 순간 토트넘 후방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우도기의 위치를 메우기 위해 팔리냐가 측면으로 끌려갑니다. 이 상황을 제어하지 못하면 중앙에는 벤탄쿠르 한 명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 그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에제가 위험 지역에 완전히 홀로 서 있습니다. 에제가 공을 받자 벤탄쿠르와 팔리냐는 뒤늦게 그를 막기 위해 뛰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좋은 수비 위치를 점유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에제는 개인 기술로 수비를 벗겨냈고 득점을 기록합니다. 다음 시퀀스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메리노는 오른쪽 터치라인을 잡았고 에제는 상대 포켓을 점유합니다. 문제는 벤탄쿠르와 팔리냐가 동시에 측면으로 끌려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에제의 마크는 최후방에 로메로가 맡아야 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로메로를 유인하면 에제에게 결정적인 공간이 난다는 뜻이죠. 여기서 라이스는 더미 플레이를 선택합니다. 그가 순간적으로 박스 침투를 시도하자 로메로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에제에게 넓은 슈팅 공간이 열렸고 그는 이 기회를 또 한 번 해결해냅니다. 정리하자면 메리노가 측면으로 이동해 수비 균열을 만들었고 피벗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에제는 라인 사이에서 득점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죠. 이처럼 칼라피오리가 인버팅하자 라이스는 왼쪽 공간을 활용해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 구조에서 팀버 역시 큰 유연성을 보여줬습니다. 수비 라인이 압박받으며 팀버가 내려와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토트넘 전방 3명에 맞서 한 명의 프리맨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팀버가 바깥에서 공을 받아내며 중앙 수비 밀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은 사카 특유의 움직임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중원 배치가 불러오는 추가적인 전술적 이점입니다. 아스날 선수들은 수비 라인이 아니라 벤탄쿠르와 팔리냐 근처에 위치했습니다. 이 배치는 두 피벗에게 수비 딜레마를 안깁니다. 전진에 압박해야 할지 포켓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물러서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토트넘 수비수들이 대신 더 깊게 전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르테타는 이 점을 역용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공략은 측면 포워드의 뒷공간 침투입니다. 하지만 더욱 눈에 띈 부분은 팀버와 칼라피오리의 전진성입니다. 두 선수는 순간적으로 침투해 우도기와 스펜스를 좁히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측면 포워드에게 강하게 붙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풀백의 침투 액션만으로도 사카와 트로사르가 공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었죠. 이외에도 유연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라피오리와 팀버가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수비 맨디는 피벗 역할뿐 아니라 침투 움직임도 때때로 가져갑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는 압박이 느슨한 순간을 이용해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때 칼라피오리와 팀버의 움직임이 핵심이었습니다. 칼라피오리는 트로사르가 스펜스를 묶고 있다는 점을 빠르게 인지합니다.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패스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움직임은 쿠두스의 시야 바깥에서 이루어져 막기에 까다롭습니다. 또한 팀버의 움직임도 돋보입니다. 후방 숫자가 확보되면 그는 종종 높은 위치로 올라갑니다. 스토퍼와 윙백 사이를 침투해 움직임을 읽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우도기를 끌어내 사카에게 공간을 부여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벤탄쿠르의 딜레마를 유도하는 세팅입니다. 오도베레가 좁게 위치했기 때문에 라인 사이 공략이 쉽지 않습니다. 그의 위치를 흔들어 라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팀버가 한 칸 전진하고 수비맨디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구조는 팀버를 라인 사이에 위치시키고 오도베레의 압박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볼 배급자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죠. 수비맨디는 오도베레를 자신 쪽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연스레 라인 사이 공간이 열립니다. 벤탄쿠르는 명확한 딜레마에 놓였습니다. 결국 에제가 돌아서서 팀버에게 연결합니다. 만약 벤탄쿠르가 에제를 막겠다고 아래에 머물면 팀버는 오도베를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이 경우 오도베르도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집니다. 결국 팀버로 향하는 경로를 차단하려다 수비맨디의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아스날은 특정 국면마다 상대에게 어려운 선택지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전진할 수 있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냈죠. 아스날의 오른쪽 공격 빈도가 높아지자 팀버가 더 전진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도베르는 팀버를 막기 위해 더 깊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이는 토트넘 중원이 단 2명뿐이라는 약점을 공략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도베르가 내려가면 그 빈 공간을 누군가는 메워야 했죠. 그 역할을 벤탄쿠르가 전진해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중원에는 팔리냐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더벤이 전진했고 그 순간 후방 균열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시퀀스의 마지막은 트로사르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캡처 장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도베르는 팀버를 막으려고 깊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 빈틈은 벤탄쿠르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벤탄쿠르는 더 깊게 끌려나갑니다. 때문에 중원에 고립된 팔리나를 돕기 위해 반더벤이 전진했죠. 이때 후방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팀버가 공을 받는 순간에 메리노를 막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벤탄쿠르는 끌려갔고 팔리나 혼자 남았기 때문이죠. 이 틈을 활용해 전진 패스를 넣었고 트로사르는 이를 받아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스날은 수비에서 어떤 강점을 보여줬을까요? 토트넘의 1차 빌드업 구도부터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날의 4-4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롱볼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빌드업 구조를 미리 세팅했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은 비카리오를 중심으로 넓게 퍼집니다. 단소는 풀백 위치에 머물며 스펜스가 높게 전진할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쿠두스는 중앙으로 좁힐 수 있었죠. 심지어 그는 반대 측면으로 넘어가 세컨볼을 따내는데 집중합니다. 비카리오와 반더벤은 주로 왼쪽으로 롱볼을 보내며 이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이 패턴에 잘 대응했습니다. 심지어 사카가 반더벤을 압박하고 팀버가 깊게 전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비 맨디는 오도베레를 견제합니다. 인카피에는 쿠두스를 마크해 세컨볼 상황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결국 아스날은 각 상대에 맞게 대응해 롱볼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습니다. 두 골 뒤진 토트넘은 후방에 시몬스를 투입해 4-2-3-1로 전환합니다. 이는 4-4의 압박에 맞서 중원 수적 우위를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후반 초반 라이스와 수비 맨디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벤탄쿠르가 프리로 풀려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스는 라이스 뒤쪽으로 파고들어 포켓에서 공을 받아내기도 했죠. 전반과는 달리 빌드업에 성공한 장면이 종종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르테타는 압박 구조에 미세한 변화를 줍니다. 에제를 한 칸 내려 피벗을 마크해 중원 균형을 유지합니다. 수비 맨디는 시몬스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대신 사카를 전진시켜 센터백을 압박합니다. 이 방식은 비카리오의 짧은 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롱볼을 유도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결국 쐐기골의 출발점이 됐죠. 해당 장면에서 에제는 한 칸 내려와 사르를 마크합니다. 반면 사카는 전진해 반더벤을 압박합니다. 이는 중원 열세 없이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따라서 비카리오의 선택지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결국 그는 롱볼을 시도했고 아스날이 이를 끊어냅니다. 이후 빠르게 이어진 역습에서 트로사르의 패스를 받은 에제가 헤드트릭을 완성할 수 있었죠. 즉 아르테타는 토트넘의 더블 피벗 구조를 효과적으로 공략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빌드업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결국 4-1의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